안녕하세요. 화가문서입니다. 예, 이번에는 상당한 위험이라는 책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책 읽기 유튜브, 따라하기 유튜브. 저는 북튜버가 아니에요. 예, 책을 추천하기는 하지만, 북튜버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책을 읽는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일상의 팩트를 하기 위함입니다. 저랑 같이 읽어봐요. 자, 푸코의 상당한 위험, 글쓰기에 대하여 라는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린비에서 나왔고요. 미셸 푸코가 적은 그리고 그린비에서 나왔고 허경이라는 분이 옮겼네요. 네. 앞부분은 제가 많이 읽었고 중간 부분부터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본푸아라는 분과 푸코의 대화로, 미셸 푸코의 대화로 이어집니다. 푸코가 30페이지, 몇 페이지 읽겠습니다. 내게는 나의 글쓰기를 통해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의도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타인들의 이미 이루어진 죽음이라는 기반에 위에서만 글을 씁니다. 내가 오직 타인들을 이미 죽어버린 한에서만 글을 쓸 수 있고, 마치 말하자면 그들이 살아있었다면 그들이 거기에 있었고 웃고 말을 했던 한 글을 쓸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 앞부분에 보면은 글을 쓸 때 자신이 다른 사람의 책을 읽을 때 그 다른 사람의 저자가 자신이 그 저자에게 꼬지를 살해를 하고 있다. 그런 뉘앙스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은 죽은 사람의 기반으로 글쓰기를 한대요. 그런데 이 사람 살아있네 하고 깜짝 놀란다는 거죠. 내가 오직 타인들이 이미 죽어버린 한에서 글을 쓸 수 있고, 마치 말하자면 그들이 살아있었다면 그들이 거기 있었고 웃고 말을 했던 한 글을 쓸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동시에 내가 그들에게 바칠 수 있는 유일한 헌사는 그들의 삶이 죽음으로 옮겨간 이 행을 설명해줄 병든 비밀, 그들 삶과 죽음의 진실을 동시에 발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삶이 죽음으로 옮겨갔던 타인들에 대한 이런 관점이야말로 내게는 글쓰기의 가능성이 생겨나는 장소입니다. 그러한 점이 당신 텍스트 대부분이 과거의 담론 양식들 그리고 인식체계를 다루고 있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푸코, 맞습니다. 맞다고 하네요. 예. 과거의 담론 양식과 인식체계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나는 우리가 이로부터 출발하여 몇 가지 사실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현재에 대해 말하는 것은 내게 언제나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가까운 일에 대해 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직 이 매우 가까운 사물들과 내가 글을 쓰는 순간 사이에 죽음이 확립되는 이 미세한 차이, 이 얇은 막이 있다는 조건 아래서만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글쓰기에 대한 모든 정당화에서 우리가 그토록 자주 만나고 하는 주제, 곧 되살리기 위해서 쓴다. 삶의 비밀을 다시 발견하기 위해서 쓴다. 인간의 말인 동시에 아마도 신의 말이기도 할 이 살아있는 말을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쓴다는 등의 말은 내게는 근본적으로 낯선 것입니다. 내게 말이란 죽음 이후에 오는 것. 일단 이러한 단절이 확립된 이후에는 오는 것입니다. 글쓰기는 내게 사후에 예기치 못한 표류일 뿐 결코 삶의 근원을 향하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런 점이 나의 언어작용 형식을 근본적으로 반그리스도교적인 것으로 내가 끊임없이 되돌아가는 주제들 이상의 중요한 어떤 것으로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가 과거에 관심이 있다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관심을 갖는 것은 과거를 되살리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라 과거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있네요. 내가 과거에 관심을 갖는 것은 과거를 되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과거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거기에는 어떤 부활의 목적론이 없으며, 그쵸? 오히려 과거가 죽었다는 확증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부활의 목적론이 없으면,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가능한 반복 또는 부활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절대적으로 조용하고 완전한 분석적이며 해부학적인 사물들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죽음으로부터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과거 속에서 기원의 비밀을 다시금 되찾고자 하는 욕망보다 나에게 낯선 것은 없을 겁니다. 내게는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내가 글을 쓸 때 나는 내가 철학사를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쓰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것인가? 왜 저것이 아니라 이것인가? 만약 내가 철학자였다면, 또는 만약 내가 역사가 또는 사회학자였다면 등등을 내게 자주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내게 당신이 오늘 내게 주고 있는 것 같은 대답에 자유를 주었다면 나는 아마도 그저 이렇게 무뚝뚝하게 대답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둘 다 아닙니다. 나는 의사입니다. 말하자면 나는 진단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진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의 작업은 글쓰기라는 절개 자체를 통해 죽어버린 것의 진실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내 글쓰기는 죽음으로부터 삶으로 또는 삶으로부터 죽음으로의 옮겨가는 축이 아닌 죽음으로부터의 진실로 또는 진실로부터의 죽음으로 옮겨가는 축 속에 존재합니다. 나는 죽음의 대체물은 삶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무구력과 공백을 가로질러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것은 삶의 잃어버린 기미가 아니라 진실의 세심한 펼쳐짐입니다. 내가 진단을 내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진실의 세밀한 펼쳐짐.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것은 삶의 잃어버린 기미가 아니라 진실의 세심한 펼쳐짐입니다. 내가 진단을 내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진단이란 역사학자, 철학자, 정치하는 사람의 작품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진단의 관건은 내게는 매우 심오한 언어, 작용, 행위에 관련됩니다. 언어 행위. 근본적으로 나는 머릿속에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내 앞에서 나 자신을 위해 내가 이미 논증하고 분석한 것을 다시 논증하기 위해 글을 쓰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이미 논증하고 분석한 것을 다시 논증하기 위해 글을 쓰지 않습니다. 글쓰기란 본질적으로 그것을 통해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내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게 해줄 어떤 작업을 감행함으로써 실현됩니다. 내가 하나의 연구, 한 권의 책 또는 또 다른 무엇이든 어떤 것을 쓰기 시작할 때 나는 그 글이 어디로 갈지, 어떤 곳에 다다르게 될지, 내가 무엇을 증명하게 될지 정말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글을 쓰는 바로 그 움직임 자체 안에서만 내가 증명해야 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글쓰기가 내가 글을 쓰기 시작하던 그 순간에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을 정확히 진단하는 행위이기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여기서 내가 나의 유산에 전적으로 충실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그랬던 것처럼 진단을 수행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가 그들과 다른 점은 이는 내가 그들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나아가 그들에 반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글쓰기를 통해 내가 수행하고 싶은 진단이 의사들이 보통 침묵으로 환원시켜 버리고 마는 담론적 요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나는 여기서 나를 압도하는 또 다른 관계를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니체에 대해 늘 표현해왔던 관심, 그러니까 내가 니체를 결코 우리가 말하는 하나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수가 없었다는 사실, 내가 늘 나의 글쓰기를 니체라는 이 약간 반시대적이고 중요하며 아버지와도 같은 인물과의 관계 아래 두고자 노력해왔다는 사실, 정확히 다음과 같은 점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니체에게 철학은 무엇보다도 진단이었습니다. 니체에게 철학은 병든 자로서의 인간과 관계된 일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니체에게 철학은 문화의 질병에 대한 진단인 동시에 격렬한 치료였습니다. 니체에게 철학은 격렬한 치료였네요. 본프아, 여기서 나는 우리가 당신의 작업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는 서로 연결된 두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는 글쓰기의 다름 아닌 이 진단이라는 도구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해 책, 광기의 역사와 책, 임상의학의 탄생과 같은 의학을 주제로 삼거나 또는 의학이 그 일부로 되어 있는 책들을 우선으로 쓰게 된 것은 아닐까요? 의학적 세계와의 관련에 의해 평가받게 되는 이런 주제의 선택은 다소간의 작가라는 당신의 의식을 퇴소하기 위한 하나의 의식적 태도가 아니었을까요? 푸코, 내가 지금 현재 스스로를 위치시키는 관점, 그리고 거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런 맥락 안에서라면 나는 광기에 대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과 의학에 대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사이에 커다란 차이점을 말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나의 유년 시절을 내 글쓰기 밑바닥에 존재하는 무엇인가로 되돌아간다면 내가 살았던 의학적 환경에 대해 생생한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기억 속에서는 광뿐만이 아니라 정신의학 역시 매우 특별한 지위,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매우 경멸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진정한 의사, 신체를 보살피는 의사, 그리고 물론 신체를 열어보는 외과 의사에게 말할 것도 없이 광기가 나쁜 질병이라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크게 보아 광기는 기관상의 토대를 갖지 않는 질병, 여하튼 좋은 의사가 정확한 기관상의 토대를 찾을 수가 없는 질병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광기는 참다운 의사를 골탕 먹이는 질병, 병리학의 규범적 진실을 벗어나는 질병입니다. 그 결과 이제 광기는 가짜 질병이 되고 사실상의 거의 전혀 질병이 아닌 무엇인가가 됩니다. 이러한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광기란 질병인 척하지만 사실은 질병이 아닌 무엇인가라야 하는데 이는 단 한 걸음의 도약만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나는 내가 자라난 환경에서 일상적 대화 또는 적어도 일상 대화가 어린아이의 마음에 남긴 인상이라 칭의해서 이러한 도약이 쉽게 이루어졌던가를 전적으로 확신하지 못합니다. 만약 광기가 가짜 질병이라면 광기가 하나의 질병이라고 믿으며 광기를 치료하려는 의사에 대해서는 무엇이라 말을 해야 할까요? 이 의사, 다시 말해 정신의학자는 필연적으로 기만당한 의사, 자신이 다루려는 것이 진짜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의사이고 따라서 나쁜 의사, 좀 더 솔직히 말하면 가짜 의사가 됩니다. 이로부터 물론 늘 어린아이의 마음속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이 다른 것들로부터 더 깊숙이 새겨진 암묵적인 의미작용의 차원에서 광기는 가짜 의사들에 의해 돌봄을 받는 가짜 질병이라는 관념이 생겨납니다. 나는 지난 세기, 괄호하고 19세기, 괄호 닫고, 지난 세기의 환경으로부터 유래하는 가치들을 기본으로 하는 20세기의 시골 의사에게는 철학이나 문학보다는 오히려 광기와 정신의학이 훨씬 더 낯선 것이라 믿습니다. 광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나는 우선 내가 광기를 다루던 의사들의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의학을 통해 그것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사실로 인해 분명 이중의 전환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중의 전환. 사실 책 광기의 역사는 내 삶에 일어난 거의 우연한 하나의 사고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책을 내가 아직 글쓰기의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때 썼습니다. 나는 단지 한 작가에 대한 정신의학의 작은 역사, 정신의학의 지식, 의학, 그리고 의사에 받쳐진 쉽고 간략한 작은 책을 한 권 쓰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쓰인 역사가 너무나도 빈약한 것을 발견하게 되자 나는 원래 것과는 약간 어긋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정신의학과 광인 사이에 상관, 관계인 동시에 공무, 관계이기도 했던 공존 양식은 어떤 것이었을까? 광기와 정신의학은 어떻게 동시에 서로에 반하여 서로를 대하며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획하면서 구축되었는가? 나는 오직 정신의학에 대하여 거의 유전적인, 여하튼 나의 과거에 매우 깊이 뿌리박고 있는 불신을 품고 있었던 나와 같은 누군가만이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아마도 나는 어떻게 의학 일반과 질병 일반이 서로에 대해 상관적으로 구축되었는가를 묻는 질문은 결코 제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의사가 질병으로부터 완벽히 보호된다는 것, 질병과 환자의 의사에는 완벽히 거리를 두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모르기에는 지나치게 깊고 끈질긴 방식으로 의학적 환경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명료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는 우리 중 누구도 아픈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 아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인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마치 정신의학처럼 자신이 다루는 대상과 관련해 절대적으로 우선시되지 않는 의학의 형태가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의학은 자신의 시작, 자신의 가능성부터 그리고 자신의 전개 과정과 세부사항에서 자신이 다루는 질병 및 자신의 대상과 공모관계에 있으라는 관념은 전통의학이 아주 잘 형성시킬 법한 관념입니다. 나는 내가 정신의학과 광기 사이의 영원한 상호작용의 그물망 안에서 동시에 이를 묘사하려는 계획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전통의학에 의한 정신의학과 광기의 평가절하라는 기반으로부터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상당수의 정신의학자들이 나의 책을 읽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나의 책에서 자신들의 직업에 대한 악의에 찬 증오심을 보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광기의 역사의 기원에는 분명 내가 말하는 이러한 평가절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고상하고 저명한 인물에 관련된 예를 드는 것에 대해 양해를 빕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니체 이후로 평가절하란 삶을 위한 하나의 도구이며 우리가 기존 가치의 위기질서를 뒤흔들지 않는다면 삶의 비밀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 가치의 위계질서를 뒤흔들지 않는다면 삶의 비밀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잠깐의 성찰만으로도 바로 사라질 경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경멸, 아주 오래된 아주 어린 시절에 이런 경멸이 나로 하여금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도 내가 여전히 보지 못했을 어떤 관계를 발견하도록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를 놀라게 하는 것은 많은 정신의학자들이 직업으로 삼고 있는 정신병리학, 정신의학 관련 기관 병원에 대한 이런 재문제화를 통해 내가 이전에 작업해왔던 많은 주제들을 훨씬 더 잘 세려놔 합리화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들 역시 자신들의 직업 내부로부터 그들이 익숙해져 있었고 선배들을 따라 편안하게 걸어왔던 가치체계에 대한 평가절하, 여하튼 약간의 파헤침과 흔들림을 강요받았습니다. 본부와 임상의학의 탄생의 경우에는 비슷한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서 당신은 자신의 원천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푸코, 나는 당신에게 내가 물려받은 의학적 유산이 어떤 점에서 글을 쓴다는 사실 안에서 다시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가 연구 대상으로 의학을 정했던 것은 부차적이고 상관적인 것이었습니다. 임상의학의 탄생에서 문제시되었던 것은
정확히 해부학, 사체부검, 진단, 의학적 인식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관심은 의학적 인식의 양식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물론 내 글쓰기 행위의 내부 자체에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본프와 그렇다면 반대로 글을 쓴다는 것과 광기를 다룬다는 것이라는 이중의 사실에 의해 광기에 대해 쓴다는 것을 이러한 인식 양식과의 끈을 끊고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해 한 발을 본프와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본프와 그렇다면 반대로 글을 쓴다는 것과 광기를 다룬다는 것이라는 이중의 사실에 의해 광기에 대해 쓴다는 것은 이러한 인식의 양식과는 끈을 끊고 알지 못했던 것을 향해 한 발을 내딛는 것이었네요. 동시에 광기와 관련하여 바로 여기에 당신의 작가로서의 재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셸 푸코의 상당한 위험 글쓰기에 대하여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책을 읽을 때 한강공원에 가서 읽었어요. 마치기 전에 잡담을 잠깐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쇼타임? 지금부터 쇼타임인지, 오늘부터 쇼타임인지, 아무튼, 그런, 콘텐츠를 봤는데요. 거기 마지막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현재 그 사람도 나이니, 그 사람과 행복하세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현재 그 사람은 내가 아니죠. 네. 현재 그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나밖에 없는데, 어제 박문호 작가, 박사분의 유튜브 콘텐츠 잠깐 봤는데, 나라는 존재의 환상에 대해서 잠깐 공감하면서 듣긴 했습니다. 네. 나라는 존재는 환상이지만, 예. 나와, 연결되었던, 그들의 나는 내가 아닙니다. 예. 그들은 내가 아닙니다. 박문호 박사분의 뇌과학 강의에 대한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어쨌든 거기서 어제 제가 잠깐 본 내용 지구가 23.5도 맞나요? 기운 것이 그렇게 증명될 수 있는 것은 태양의 중심이 있기 때문인데 태양의 중심이 있어서 그것을 상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중심에 태양이 없다면 축의 기울기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런 같은 논리에서 우주의 중심에 축이 되는 것은 축이 되는 그 어떤 것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데 이 박사의 얘기는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중심의 축이 생겨났다. 그러면 그것이 인간의 자아라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논리적인 게 재밌죠? 예. 어쨌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더 보려면 그 유튜브 보세요. 자, 그래서 다음 저의 책 읽기 따라하기 유튜브는 제가 오래전에 제가 좋아하는 챕터만 읽었던 박문호 박사의 뇌과학의 모든 것입니다. 예, 기대되죠? 오늘은 낙도 꼬시래기 밥을 먹었습니다.